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서로 교부하고 받고 이렇게 하죠. 그 계약금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계약금. 보통 이 계약금은 뭐 매매 계약을 하든 임대차 계약을 하든 또 뭐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 도급 계약을 하든 일반적으로 계약금 일부를 주죠. 이때 이 계약금이 과연 우리 법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둬야겠고, 또 우리 실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이 계약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을 알아야 이 계약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매매 계약을 주로 많이 하는 거니까 매매 계약을 예를 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 계약금의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거래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또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이렇게 팔기로 했습니다. 을한테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예컨대 20억에 대금 2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할 때 여기에 계약금을 서로 합의하죠. 이 계약금 자체도요, 어느 일방이 자기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얼마로 할까라는 것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해서 계약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떤 거래행위라는 계약할 때는 계약금 계약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서 두 개의 행위를 그 행위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는 매매 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 계약, 예컨대 이게 뭐 2억으로 이렇게 정하면 이 2억이 바로 계약금 계약에서 정해진 금액이죠. 다만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 계약금 계약 2억 약정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는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2억을 교부함으로 인하여 계약금 계약이 드디어 완성,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단순히 말만 2억 줄게, 좋다, 2억 받을게 이렇게 합의만 한 것은 그건 순수한 채권 계약에 불과하고,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이렇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해요. 지급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사람 매도인 갑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금이 이렇게 교부가 2억이 되었다 할 때, 이 2억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대금의 한 10%, 1할 정도를 계약금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죠. 그런데 이거 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율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에도 갑과 을의 합의해서 1억 원으로 계약금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금 1억을 줘도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관행적으로 계약금은 대금의 한 1할 10%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죠. 자, 여기도 그러면 2억 원 계약금으로 정하고 2억 원을 지급했다 하면 드디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고, 따라서 우리 민법에 의해서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면 우리 민법은 565조에서 계약금이 교부됐을 때는 당사자 사이, 즉 갑과 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 자체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계약금 안에는 해제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 민법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통 해제권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따라서 그 계약금은 해제권 유보된 계약금이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565조에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이 계약금 이름을 뭐라그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해약금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법률 용어죠. 그래서 결국은 계약금이 교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갑과 을 사이에는 해약금이 교부되어서 당사자 사이에는 이렇게 되겠죠.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 이 요건을 우리 민법 565조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겠죠. 갑과 을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정하고 그 계약금이 교부되면 그 계약금 속에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상대방한테 이 계약 안 할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해약금 추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자, 여기서 해제권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해제권. 이 해제권은 해제를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해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효한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 실효 만드는 거예요. 무효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해제 제도는. 그러니까 유효하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 계약인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법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예요. 민법의 해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이나 을은 일정한 요건 아래서 상대방에 대하여 이 매매 계약 안 할래,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565조에서 계약금 안에 들어서 각자에게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각자에게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런 상태에서 계약금이 교부됐다 했으니까 565조 이 해제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 이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요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데요. 갑이나 을 중에 누구라도 아직 이 매매 계약에 따르는 이행 착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일방의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착수하기 전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행 착수 전이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일방이니까 여기에 매도인 매수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방이라는 것은 갑이 이행을 하든 을이 이행하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갑 자신이 해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도 해제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을이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하면 을 스스로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방의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이행 착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행에 착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되겠죠. 중도금은 13억 원을 예컨대 6월 3일 날 지급하기로 하고, 잔대금인 잔금은 여기에 2억을 줬으니까 2억, 13억, 15억이니까 5억을 잔대금으로 주면 되겠네요. 5억 원을 이거는 9월 3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우리가 체결했다 해보시죠. 그러면 이행에 착수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매매 계약상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가 이행에 착수가 될 것이고, 건물을 넘겨주는 행위가 되면 이행에 착수가 되겠죠. 건물을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 그 다음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행에 착수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더 이상 이 해제권 행사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행에 착수의 내용은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에 해당되는 것들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면 중도금 전부를 지급한 거죠. 전부 이행을 했거나, 중도금 중 만약에 13억 중에 3억만 을이 갑한테 송금한 경우,
이것도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행해야 할 채무 내용 중에 일부만 이행한 거죠. 일부 이행한 것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됩니다. 또 여기에 6월 3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잖아. 13일 그죠? 13억 원을. 근데 이 건물이 막 폭등하니까 뭐 지금 20억에 샀는데 25억, 27억 막 이렇게 막 폭등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갑이 해지할 우려가 있으니까 을이요. 어떻게 해요? 중도금 13억 다 갖추지 못했으니까 일단 3억을 먼저 보내버렸네요. 언제? 6월 3일 되기 전에 5월 달에.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6월 3일 즉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이행의 착수냐 이런 문제 생기겠죠? 여러분은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 뭐 이행 전부 이행 착수든 일부 이행 착수든 간에 전에 이행의 착수 이것도 이것이 이행의 착수로 봐준다면 우리 판례가 대법원에서 그렇게 되면 이행의 착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갑도 해제할 수 없고 을 스스로도 해제 못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일방의 이행의 착수가 있기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만 이행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이 부분은 우리 계약 단계에서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라고 하면 과연 해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첫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6월 3일 날 13억을 준비해서 갑에게 만약에 만나서 주기로 했다면 그 만날 장소로 나 준비해서 나갑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행 착수로 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행 행위를 하기 직전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 13억 내놓습니다. 이게 아니라 13억을 준비해서 지금 만나는 장소에 지금 글로 나가기 출발하는 이 상태도 바로 이행 착수란 거죠. 이걸 보통 직전 행위라 그래요. 직전 행위. 직전 행위를 전쟁이라 그러죠. 전제 행위. 뭐 이거 직전 행위. 이행의 직전 행위. 이것도 이행 착수로 된다. 이게 인정돼 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해제권 행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이 해제권이. 그래서 갑도 을도 해제 못 한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잘 두셔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당사자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겠죠. 서로 간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갑이나 을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면, 즉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그러면 여기 교부자인 을은 해제하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그렇죠? 무효가 되니까 내가 줬던 2억 교부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서 해제해야 돼, 이 사람은. 그러면 수령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수령자라는 사람은 갑이 되겠죠? 갑. 얘가 2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2억만 돌려주고 해제할래?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계약금 100의 상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갑은 2억을 받았으니까 4억을 을한테 돌려주면서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환은 그러면 여기에 이 4억을 준비해서 을한테 넘겨줬더니만 을이 안 받아. 안 받았으면 그러면 이 해제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느냐? 해제가 안 된 거냐? 아니에요. 갑이 현실적으로 4억 원을 100을 준비해서 내놓으면서 을한테 해제한다라고 하면 을이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해제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즉 무효가 되었다는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환이라는 것은 현실의 제공만 하면 돼. 현실적으로 제공은 하면 돼.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갑이 을한테요. 내일 내가 4억을 줄게. 나 이 계약 오늘 해제한다. 이건 안 돼요.
왜? 현실 제공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 제공이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여기에 계약금 100을 제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요 계약금을 2억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으니까 지금 계약할 당시에는 1억만 주고 10일 이내에 앞으로 10일 이내에 1억 원의 송금을 주겠다. 송금하겠다. 이렇게 둘이가 합의했어요. 그런데 그 10일 이전에 이 매매 목적물이 폭등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이 계약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제3자 병이 오더니만 이거 30억 줄 테니까 내한테 팔으라 그러네. 계약금만 받았는데 그것도 계약금 1억만 받았는데 2억 받기로 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또 해지한다면 받은 금액의 100을 상대방 을에게 줘야 되는지 아니면 약속한 계약금인 2억 원의 100을 을한테 상환해 줘야 하는지 이런 문제 생기죠. 자 여기에서는 수령자가 자기가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는 게 아니고 약정한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죠? 계약금 100을 상환한다 할 때 100은 약정된 계약금의 100을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받은 것은 1억이니까 1억에 대한 100이 아니라 약정한 2억의 100이니까 4억을 을에게 현실적으로 제공하면서 계약을 해제해야 이 해제권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계약은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이런 상태라고 하면 마지막으로요. 반드시 상대방한테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왜요? 마음속에 있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말로 하든 또 편지를 써서 보내든 오늘날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뭐 이런 내용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SNS 이런 것을 뭐 이메일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보낸다든가 해서 그 증거로 남겨두죠. 그래야 분쟁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해제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요. 이 요건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죠?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계약금 100이라는 의미, 그리고 상환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안 받아도 내놔야 된다. 현실적으로 내놔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하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제권 행사하면 행사했을 때 효과가 발생하겠죠. 효과는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상태, 처음부터 실효된 상태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무효인 매매 계약이다. 실효돼 버린다. 처음부터 무효를 우리는 보통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여기는 갑이나 을이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를 했다든가 또 이행불능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잘못된 행위는 없죠. 단순히 그냥 자기 편의에 의해서 계약금 포기하고 요 계약금에 해당되는 만큼만 손실을 보고 나 이 계약 안 할래 하는 것이잖아요. 서로 간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이 당사자한테 안 생겨요. 다만 여기서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할 날짜에 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지체로서 채무불이행한다. 이행지체로서 채무불이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매도인 갑은 565조 해약금에 의한 해제, 여기서 해제권 하나 발생하죠.
565조에 따른 해제권이 하나 있고, 을이 채무불이행해서 ENG 치려고 했으니까 자기한테 계속 손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거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제권,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이걸 보통 우리는 법정해제권이라고 그래요. 법정해제권. 이 두 가지가 병존합니다. 갑이 두 가지 해제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행사는 이게 법정해제권을 행사를 주로 하죠. 왜냐하면 을이 채무불이행했으니까 갑은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행사할 수 있어요. 이 해제권, 565조의 해제권은 여기는 무효만 발생할 뿐이지 여기는 뭐가 안 생긴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겠죠?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죠? 이게 안 생긴다 했어요. 안 생긴다. 근데 채무불이행을 했으니까 이 법정 해제권을 갑이 행사하게 되면 이 계약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죠. 해제니까.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갑이 을한테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계약에서 만약에 계약서를 쓸 때 요 2억 원의 계약금을 교부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만약에 이 계약 내용에 갑이 할 채무나 을이 할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약속을 위반했다, 위약했다라고 하면 이 계약금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그 책임을 지기로 한다. 계약금만큼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특별히 약정했다라고 해볼까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위약금 특약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 2억 원만큼 약속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요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별도로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특약의 효과는 뭐냐?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속해 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손해배상금을 이것을 미리 약속해 뒀다, 예정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해석해요. 일반적으로 이걸 추정한다 그러죠. 민법이 추정해 준다. 그래서 당사자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자기가 채무 이행할 날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안 한다. 이게 채무불이행이죠. 그건 약속을 위반한 거죠. 위약한 거죠. 이런 경우에 계약금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면 손해배상액을 다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정해진 만큼, 계약금만큼 2억 원, 갑이 채무를 했으면 을이 손해배상을 2억 원 청구할 수 있고, 을이 채무를 했으면 갑이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했으니까 이미 계약금 받았으니 이 계약을 몰수해버리면 되죠. 을한테 안 주면 되죠. 왜? 이게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위약금 약정을 해놓으면 손해배상 금액을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해제할 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툴 수가 없어요. 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위약금 특약을 요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할 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 위반하면 그 계약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채무불이행하지 않고 계약 내용대로 서로 이행을 하겠죠. 그래서 계약을 원만하게 이행하고 종료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계약 당사자도 잘 활용하고 또 그 거래, 중개 거래를 해주시는 중개사님들도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특약사항으로 이렇게 별도로 써두는 게 좋겠죠. 위약금 약정을요. 위약금 약정 해가지고 만약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이 매매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위약한다면 그 계약금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그래 놓으면 당사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한 사람한테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계약금 자체가 워낙 커서 위약금 특약 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해보니까 그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너무 크다.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요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약금이 지나치게 뭐 한 10억 정도 계약금 지급했다. 그럼 여기에 위약금이 10억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으면. 그래 되니까 그때는 당사자가요, 채무불이행 했지만 내가 이 10억을 내가 손해배상금을 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통 계약금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대금의 한 10% 이 정도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으로 감액을 대체로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우리 실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약금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 있는 해약금 제도에 의한 해제권 행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금을 교부하면서 별도의 특약을 붙여가지고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속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위약금 특약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계약이 원만하게 잘 완성되어진다. 자, 오늘 시간은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